최근에는 결국 실명이 나무위키에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을 하는 법정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피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익명 유튜버로 유명했던 뻑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즙세연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뻑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결국 실명이 나무위키에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을 하는 법정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영상재판 요청도 기각했고 변호사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뻑가의 그런 얼굴을 법정에서 보는 일은 없긴 했습니다. 그럼 과연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정당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뻑가는 과즙세연과 이제 관련 영상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 뭐 도박, 뭐 성관계 대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암시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과즙세연 측은 이 영상들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2024년 작년에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뻑가 채널은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근데 결국 구글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신원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은 삭제를 하고 유튜브 활동도 현재는 중단을 한 상태인데, 최근에 게시판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등 또 무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튜브 뻑가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이제 레카라고 표현되는 BJ분들이나 유튜버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허위사실 유포냐, 사실적시라고 해서 이제 사실관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는 어떤 나쁜 X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뭐 성매매를 했다, 이 사람이 뭐 도박을 하는 어떤 사람이다, 뭐 불륜을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암시 수준이라고 해도 그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처럼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댓글에 막 남긴다든지, 이거 누구 얘기죠?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남긴다면, 뭐 초성으로 썼든 아니면 이름을 아예 안 썼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허위사실이다 라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 말을 유포한 사람이 이걸 어느 정도 허위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식할 만한 뭔가 정황이 조금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A랑 B랑 바람을 폈다라는 명예훼손을 했는데 A랑 B가 사적인 만남을 좀 갖긴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기는 해.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목적 주장을 굉장히 BJ분들, 유튜브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제 무조건 나는 공익이다 라고 했을 때 전부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사건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위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 목적이라는 거 많이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무한대로 인정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성매매, 도박 이런 부분들은 좀 자극적이고, 굳이 이거를 공익의 목적으로 이 사람이 뭐 성매매를 한다고 유포할 이유가 있나? 라고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상재판 같은 경우에 허용이 되지가 않았는데요. 당사자가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제 변호사는 출석을 하는데 당사자만 영상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뭔가 피해자니까 나는 영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뭔가 부당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익명 유튜버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더 이제 될 거다, 이제 무조건 숨을 순 없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에도 이걸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법원이 알아서 구글에 요청해주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해주고 하냐? 아니고요. 이제 별도의 미국에서 재판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하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돼요. 빨라야 6개월 이상, 보통은 1년도 걸릴 수 있고 1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법원이 알아서 그 절차까지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각각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 뭐 이제 공조 요청, 손해배상 소송한 다음에,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로 구글에 요청하는 거는 별도로 이제 미국 변호사도 선임하고 한국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에서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완전히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으니까 정보공개 청구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신청을 별도로 그런 소송을 해서 미국 법원에서 받아내는 거다, 결정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사 소송에서 법가가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을 하는 건 뭐 가능한 부분입니다. 민사는 대리인만 출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한테 이제 뭐 듣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조정인데 이제 당사자가 좀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조정위원이 요청을 했다거나, 그럴 때는 출석을 굳이 하지 않는다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집세원 측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의지가 되게 강력하고, 나는 이제 본보기로 꼭 처벌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의 공개를 해서 손해배상이라는 선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제 손해배상 인정이 될 것인지, 이 재판이 어떻게 인정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조심해야 된다. 네, 오늘은 법가의 신상 공개가 된 사정과 이제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하단 링크나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